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1891년 늦가을 한성의 배제학 당 인쇄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낡은 할자틀 위에 잉크 묻은 손을 올리고 원고를 옮기는 학생들 틈에 서양인 한 명이 서 있었다. 조선 땅을 밟은 지 5년 젊은 유경공원 교사 헐버트였다. 올린 거 이 글은 꼭 실어야 하오. 헐버트는 책상 위에 원고를 올려놓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더 코리안 리포지터리 창간호의 말이오. 조선의 문자, 언문에 대한 내 생각이오. 올랭거 선교사는 원고를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이건 찬사군요. 가장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자라니. 그렇소. 조선이 언문을 창제하자마자 한자를 버리고 국문으로 삼았다면 조선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오. 헐버트의 눈동자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는 조선의 문자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처럼 동아시아 귀퉁이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가 한자를 차용하거나 변형한 문자가 아닌 자신들과 같은 음소 문자를 만든 사실은 그를 경탄하게 만들었다. 소리와 철자의 1:1 대응이 가능한 문자, 발음 기호 없이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그것이 언문이었다. 영어는 발음과 철자의 관계가 엉망이오. 언문은 그렇지 않소. 자음과 모음의 조합도 간단하고 구조도 과학적이오. 심지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도 있지 않소. 정말 놀라운 문자요. 올랭거가 맞장구 쳤다. 그러니 조선인들이 더 이상 한자에 얽매이지 않고 언문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써 내려가야 하오. 이건 그 시작이오. 그건 그렇고 귀국 준비는 됐소. 올랭거 선교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거의 다 됐소. 막상 떠나자니 만감이 교차하오. 처음 조선 땅을 디딜 때 우리 세 사람은 다짐했었소. 헐버트가 말하는 세 사람은 자신과 벙커, 길무어를 말한다. 젊은 누리들 노력으로 조선을 바꿔보겠다고 말이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소만 그저 생각일 뿐 만사가 어려웠소. 유경공원만 해도 일본의 도쿄 대학처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소만 국가 재정을 자기 쌈지돈처럼 여기는 왕과 관리들이 있고서야 어찌 제대로 되겠소. 실망이 크오. 헐버트가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인 1892년 더 코리안 리포지터리 창간호가 나왔다. 헐버트는 더 코리안 알파벳이라는 제목으로 원문을 소개하는 글을 기고했고 자형 및 문자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한 결과 원문은 오래된 사찰의 불교 서적에서 발견되는 티베트 문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선어를 연구하던 서양학자들은 역사비 교원어학에 근거하여 원문의 기원을 범자나 범자의 영향을 받은 티베트 문자나 파스파 문자 등에서 찾았다. 조선은 문자 하나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나라요. 이 글을 통해 조선인들이 언문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오. 헐버트의 바램이었다. 참고로 더 코리안 리포지터리는 서양인 선교사들이 발간하는 영문 월간지로 1888년 한성주보가 폐간된 이후 변변한 신문, 잡지 하나 없던 조선에서 조선의 소식과 문화를 알리는 유일한 창구였다. 헐버트에 따르면 1896년 기준으로 발행 부수가 3,000부를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글은 뜻밖의 반응을 불러왔다.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반론을 기고한 것이다. 더 코리안 리포지터리 시어로에 실린 더 알파벳 반절의 필자는 이익스. 그는 헐버트의 티베트 문자 기원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신 언문 초성자의 배열이 중국의 성운학에서 말하는 오음을 따른 것이며 각 기본자 기역, 니은, 시읍, 미음, 이응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상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날 이후 서양인들과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 작은 논쟁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당시 조선에 머무르고 있던 주한 프랑스 공사관 통역관 모리스 쿠랑과 일어학당 교장 오카쿠라 요시사부로도 이 논쟁을 지면으로 흥미롭게 지켜봤다. 모리스 쿠랑은 1894년 출간한 한국서지 서문에서 조선 정신의 명석성을 언급하며 원문을 현존하는 가장 단순한 알파벳의 완성이라고 극찬했다. 오카쿠라 요시사부로도 같은 해 자신의 논문 조선국민교육신 안에서 나는 원문이 세계 제1의 문자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891년 말에 귀국했던 헐버트가 언더우드의 간곡한 권유로 1893년에 선교사 신분으로 다시 조선에 돌아왔다. 1896년 논쟁은 다시 시작됐다. 헐버트는 더 코리안 리포지터리 유어로 더 코리안 알파벳에서 다시 티베트 문자 기원서를 재주장했다. 4년 전 이익습의 반론을 겨냥하며 조선 지식인들이 서양의 역사 비교 언어학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원문의 자형이 티베트 문자와 유사하다는 증거를 나열했다. 그러자 이익습은 기다렸다는 듯이 4가지 질문을 담은 재반론에 글을 보냈다. 첫째, 원문의 문자 체계가 티베트어, 팔리어, 산스크리트어로부터 기원한다면 왜 한자를 표기하는 독특한 표음 방식인 반절로 불리우? 둘째, 세종대왕과 유학자 성산문이 무슨 이유로 고려를 멸망으로 이끈 불교의 방식을 참고하여 왕조의 정통성과 융성을 훼손하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했겠소? 유교와 불교는 유대감을 가지고 있소. 셋째, 왜 역사 기록에는 원문이 고전뿐만 아니라 범자를 모방했다고 하지 않소? 범자를 언급한 건 국조편년이 유의하고 국조보감이나 연려실 기술에는 고전만 언급하고 있소. 넷째, 원문 이응과 산스크리트 문자나 티베트 문자나의 자형이 정말로 유사하오. 결과론적으로 이익습의 주장은 1892년 더 알파벳 반절에서 자신이 주장했듯이 원문 초성자는 중국 서문학에 근거하여 아응설음 치음 수능 후음 즉 오음의 원리에 따라 배열한 것이고 나아가 초성의 기본자에 해당하는 기역, 니은, 시옷, 미음, 이응은 발음 기관을 본떴으며 자방고전 같은 훈민정음의 글자는 전서체의 한자를 본떠 만들었다는 과거 기록도 있는데 왜 조선의 문자에 서양 학문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오? 라는 질문이었다. 그가 보낸 글은 더 코리안 리포지터리 9어로 코리스펀던스에 실렸다. 이때까지 이익습의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조선인이다 아니다. 정체를 숨긴 서양 학자다 등 논란이 확산됐다. 독립신문 내 국문동식회는 두 논객을 한자리에 불러 토론을 제안했다. 국문동식회는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이 지난 4월 순국문에 독립신문을 창간함에 따라 독립신문, 국문표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주상호가 중심이 되어 만든 최초의 국문연구회다. 이후 수십 년이 흘러 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고 발음기관 상형, 가해 올리, 오음 배열 등과 관련한 이익습의 주장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음이 입증됨에 따라 우리는 세종시대 지식인들의 언어학적 지식이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익습을 비롯한 조선 지식인들은 과거 조선 지식인의 언어학적 지식의 머나먼 근원이 실은 헐버트의 논의와 관련된다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했다. 헐버트 역시 세종시대 지식인들의 언어학적 지식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으나 그런 전통적 지식이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전승된 점을 미처 간파하지 못했다. 그렇게 조선과 서양의 문자 논쟁은 양쪽 모두가 상대의 일부만 이해한 채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 원문과 영어, 원문과 서양의 만남은 분명 조선의 원문이 가진 위대함을 세계에 드러낸 작은 시작이었다. 이익습의 더 코리안 리포지터리 1896년 9월호에 실린 4가지 질문에 대한 시어로 헐버트의 답변은 헐버트의 원문관을 담고 있으며 현대의 우리가 원문, 한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므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겠다.